역덕캣.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역덕고양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링크나 제 채널을 통해 이전 편들을 보고 오시면 더 빨리 더 쉽게 이야기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점점 흥미를 더해가는 춘추전국사 9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문간과의 근친상간에 빠져 외방에 보내둔 연친과 관지보의 교대 근무를 거절한 제양공은 불만을 품은 이들의 반란으로 살해됩니다. 제양공의 사촌 공손무지를 앞세운 연친과 관지보의 찬탈에 제나라 귀족들과 국인들의 동요가 심해집니다. 제나라에는 최씨, 국씨, 고씨, 노씨의 공족이라고 불리는 4개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왕족이었다가 나중에 분가되어 이루어진 귀족 가문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당시의 제나라 정치를 좌우하던 가문은 특히 고씨와 국씨였고 그들의 수장은 각각 고호, 국이 중이었는데 공손무지가 즉위하자 즉각 병들었다 알리고 궁중 출입을 중단했습니다. 관지보와 연칭은 자신들을 지지해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침 관지보의 육촌 조카인 관이오가 제양공의 동생 공자규의 스승으로서 나름의 명성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지보는 관이오를 부릅니다. 고대 중국에서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금기시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지금도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은 아주 각별한 사이가 아닌 이상 결례로 남아있죠. 어쨌든 고대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서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을 따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자라고 불렀습니다. 관이오의 자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이오는 관중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이 자기는 관중과 같은 사람 정도는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때 말하는 관중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관중에게는 포수가라는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관중과 포수가는 젊은 시절에 함께 장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관중은 항상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본 포수가의 지인이 관중은 탐욕스러운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포수가는 관중은 나보다 더 가난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아 내가 양보하는 것이오라고 관중을 감싸주었다고 합니다. 추후에 관중과 포수가는 제2공을 따라 이곳저곳의 전쟁에 참여했었다고 합니다. 이때 관중은 공격할 때는 항상 맨 뒤에서 따라가고 회군할 때는 누구보다 맨 앞열에 서서 회군해왔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이 관중은 비겁하고 용기 없는 사람이라고 그를 욕했습니다. 그러자 포수가는 관중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있어 몸을 아껴 효도하려는 것이오라고 다시 관중을 변호했습니다. 또한 관중은 벼슬길에 오르려다 3번이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때 포수가가 그를 위로하며 누구에게나 때가 있는 법이다. 힘내라라며 응원했다고도 하죠. 그래서 관중은 어느 날 사람들에게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주는 것은 오직 포수가뿐이다라고 찬탄했다고 합니다. 서로를 알아보고 언제든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친구관계. 이런 관계를 관중과 포수가의 사귐이라고 부르는 관용어가 생겼고 이것이 관포지규의 유래입니다. 세월이 흘러 관중과 포수가는 모두 제나라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2공의 명령으로 관중은 소홀이라는 대부와 함께 둘째 공자인 공자규의 스승이 되었고 포수가는 막내 공자인 공자 소백의 스승이자 자문역이 되었습니다. 제2공이 사망하고 제후가 된 제양공은 사람들을 쉽게 죽이고 이용하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령 자신의 명령으로 노환공을 살해한 팽생을 손바닥 뒤집듯 손쉽게 누명을 씌워 죽이는 등 아주 무도한 성향을 보였죠. 선견지명이 있었던 포수가는 제양공의 정권이 편히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공자 소백을 설득하여 주변의 소국인 거나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연친과 관지보가
공손무지를 옹립하여 난을 일으켰죠. 그러자 관중과 대부 소울 역시 자신들이 모시는 공자규를 모시고 노나라로 대피하였습니다. 노나라와 같은 대국에 피해 있으면 공손무지의 세력이 그들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죠. 공손무지를 옹립한 연친과 관지보는 모든 세도를 누리며 대부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제나라 귀족들의 불만이 높아가던 상황에서 대부 옥름이 이러한 귀족들의 생각을 한데 모아 공손무지 정권의 전복을 실행합니다. 즉 제나라에서 가장 존경을 받던 대신 고호가 연친과 관제보를 술자리에 초대하여 공손무지와 떼어놓은 사이 옥름이 모든 대부를 대동하여 급하게 궁에 들어가 공자규가 노나라 지원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고 공손무지에게 거짓말을 고하는 척하면서 그를 살해한 것이죠. 같은 시각 연친과 관지보 역시 고호의 가병들에게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결국 공손무지는 제후에 오른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살해당하고 만 것입니다. 고호와 옥름은 즉각 노나라에 있는 공자규를 모셔오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때 자신의 연인이자 오빠인 제양공이 죽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먹은 문강은 아들인 노장공에게 제나라를 치라고 채근 중이었습니다. 노나라의 현명한 신하인 시백이 어렵게 이 채근을 맡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공손무지가 죽었고 제나라에서 공자규를 모셔가기 위해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문강은 공자규가 안전히 제나라로 돌아가 제후 자리에 오를 수 있게 군대를 지원하라고 노장공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노장공은 시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300승의 군대를 일으켜 공자규를 호위하며 제나라로 진격했습니다. 관중은 이러한 대규모 군대의 움직임으로 진격 속도가 너무 느려 거나라로부터 귀국할 공자 소백에게 기회를 빼앗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장공으로부터 30승의 별동대를 받아 거나라와 제나라의 국경지대인 증목 땅으로 진격했습니다. 한편 공자 소백과 포수가 역시 공손무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는 거나라로부터 100승의 군대를 빌려 빠른 속도로 제나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관중은 급하게 공자 소백의 예를 차려 인사하고 물러나는 척하다가 그에게 화살을 쏘았습니다. 공자 소백은 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관중은 그를 처리했으니 이제 차분히 공자규를 모시고 제나라로 귀국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며 돌아갔죠. 그러나 사실 화살은 소백의 허리띠를 맞추었던 것이고 소백은 거짓으로 화살에 맞은 척 연기를 한 것이었죠. 그래서 소백과 포수가는 그대로 백승의 군대를 이끌고 제나라에 먼저 당도했습니다. 제나라에서는 불렀던 공자규보다 공자 소백이 먼저 도착하자 귀족들이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그런 귀족들 사이를 포수가가 돌아다니며 설득했습니다. 즉 정나라 여공이 송나라와 같은 힘이 센 나라의 도움을 받아 정권을 수립했을 때 그 후폭풍이 어떠했는지 기억하라는 것이었죠. 만일 이번에 공자규가 노나라 군대의 힘을 빌려 군우가 되면 제나라는 계속 노나라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제나라의 귀족들은 포수가의 말에 동감했습니다. 그리고 공자 소백을 옹립하여 제후에 올렸습니다. 그가 그 유명한 춘추시대 첫 번째 패자 제나라 황공입니다. 제왕공을 군우에 모신 후 제나라 신하들은 이제는 오히려 공자규를 모시고 임치로 몰려오는 노나라 군대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노나라 군대는 어느덧 임치 서쪽 외곽에 건시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제나라는 중손추라는 사람을 노장공에게 사신으로 보내어 제나라에 이미 임금이 섰으니 고마오나 군대를 물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노장공은 자기들이 공자규를 모셔다 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입을 싹 닦는 제나라의 행태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나라의 요청을 무시하고 임치성으로 진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그러자 제나라에서는 제왕공과 포수가가 친히 500승의 군대를 휘몰아 건시로 나왔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노장공은 맹장 조마를 선봉으로 삼아 제나라의 중군을 향해 중앙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제나라 선봉 옥름은 조말의 기세에 눌려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조말의 좌우익으로는 노나라 대부 양자와 진자를 배치하여 제나라 군대가 측방으로 진격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제나라 좌우익에서 제나라 장수인 영월, 공손추, 포수가 등이 크게 우회하여 너무 깊이 진격해버린 노나라군의 후방을 급습하자 노나라 군대는 병력상 우위에 있던 제나라 군대에게 포위되어버리는 형세가 되고 맙니다. 결국 건시전투에서 노나라는 대부 양자와 상당수의 병력을 잃고 후퇴했습니다. 포수가와 제왕공은 즉시 사신을 노나라로 보내어 노장공에게 공자규를 죽이고 그 일당인 관중과 소우를 압송하여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건시전투에서 제나라 군대와의 현격한 실력차를 체감한 노장공은 제나라의 요구대로 공자규를 살해하고 관중과 소우를 사로잡아 제나라로 압송해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울은 굴욕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자결했으나 관중은 순순히 제나라로 압송되어 갔습니다. 관중을 실은 함거가 제나라 경계 안으로 들어서자 포수가가 친히 관중을 영접하여 그를 데리고 제나라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포수가는 그 길로 제왕공에게 관중을 중용하라고 간했습니다. 제왕공은 지금껏 포수가의 조력으로 제위에 올랐으나 관중을 살려두는 것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는 포수가에게 말하길 그가 자신을 죽이려고 쏘았던 화살이 지금도 자신에게 있는데 그러한 원수를 어찌 중용할 수 있냐고 했죠. 그러자 포수가는 만일 제왕공이 제나라를 훌륭하게 경영하는 것이 목표라면 자신만의 힘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장차 여러 제후국들을 호령하고 천하의 어지러움을 평정하는 데 그 뜻이 있다면 관중과 같은 일을 반드시 중용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제왕공은 포수가의 말대로 관중을 모셔와 그를 자문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제왕공이 처음부터 관중에게 정권을 부여하며 소위 용인물이라고 하여 사람을 씀에 의심하지 말라는 고사의 모티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왕공 정권 초창기에 관중은 제왕공으로부터 중용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초기의 관중의 조언이 대체로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건시전투의 패배를 만회하고 제나라에게 복수하기 위해 노장공은 재상 시백과 함께 절치부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제왕공에게 전해졌고 제왕공은 노나라의 선제 공격을 결정합니다. 이에 관중이 내정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나라 원정을 감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했으나 제왕공은 이 조언을 무시하고 포수가를 대장으로 삼아 노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노나라 장공은 재상 시백과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시백은 초야에 묻혀 살고 있던 전략가 조기를 방어군 사령관으로 추천했고 노장공은 이를 받아들여 조기를 장군으로 임명합니다. 한편 포수가가 이끄는 제나라 군대는 노나라 수도 곡부 인근의 장자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조기는 목책과 방벽으로 진을 만들고 방어태세를 굳혔습니다. 포수가의 군대가 조기의 방어진으로 1, 2차에 걸친 강공을 퍼부었으나 조기는 방어진 안에서 대응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포수가는 노나라군이 지난 건시전투의 트라우마로 제나라군의 겁을 먹었다고 판단하고 3차 공격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조기가 3차 공격을 감행해오는 제나라군을 공세로 반격하여 무찔렀습니다. 3차에 걸친 강공으로 지쳐있던 제나라 군대는 노나라 군대의 강한 반격 앞에 급격히 무너졌고 전열이 무너지며 퇴각했습니다. 노나라 군대는 퇴각하는 제나라 군대를 추격하며 매우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자신이 파견한 군대가 노나라 군대에 대피하여 돌아오자 제왕공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송나라에 원군 요청의 사신을 보냈습니다. 당시 송나라는 정나라 후기 문제에 깊이 관여해왔던 송장공이 사망하고 그 아들인 송민공이 제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송민공은 제양공 때부터 우호국인 제나라의 요청을 받아들여 노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제나라와 송나라는 곡부 인근 낭성에서 합류코자 진격해왔습니다. 그러자 노장공의 부하장수인 공자원이 건의하길 양군이 합류하기 전에 한쪽을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제나라 송나라 양군의 진영을 정찰한 후 남궁 장만이 이끄는 송나라군의 전열이 심하게 흐트러져 있음을 지적하며 송나라를 공격하자고 노장공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남궁 장만은 당시 모든 제후국들에게 알려져 있는 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장공은 공자원의 말대로 기습을 냈다가 실패하면 정말로 노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거절코자 했습니다. 그러자 공자원이 백필의 말에다 100개의 호랑이 가죽을 덮어서 야습을 가하면 송나라 군대 및 군마들이 놀라서 반드시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다시 진언했습니다. 노장공은 그 계책에 일리가 있다고 하여 마지못해 공자원의 야습을 승인합니다. 그날 밤 공자원은 곡부성 남문으로 몰래 빠져나와 송나라 진영을 급습하여 이곳저곳에 불을 내고 호랑이로 위장한 백필의 말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이에 혼비백산한 송나라 군대와 군마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다음날 아침까지 노나라 군대에 쫓기며 승구라는 곳까지 후퇴했습니다. 이곳에서 남궁 장만은 다시금 전열을 정비하고 부장인 맹획과 함께 노나라 군대에 맞섰으나 노장공이 쏜 화살에 남궁 장만이 부상을 당하고 사로잡혀 포로가 되는 등 패배를 면치 못했습니다. 남궁 장만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알게 된 포수가는 혼자 힘으로 노나라 수도 곡부를 함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후퇴했습니다. 제왕공은 장작 전투와 곡부 전투 패배 후 노나라를 침공한 것을 매우 후회했습니다. 마침 그 해에 제왕공은 대부 습붕을 주나라로 보내어 자신의 즉위를 알리고 주나라 공주를 신부로 내줄 것을 정했습니다. 주장왕은 노장공에게 이번 혼사를 주선하도록 하고 주나라 공주를 제왕공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이 혼사를 계기로 제왕공과 노장공은 다시금 화해하게 되었으며 또한 노장공이 마침 홍수가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송나라에 우호사절과 포로로 잡은 남궁 장만을 돌려줌으로써 송나라 노나라 사이도 우호가 맺어졌습니다. 결국 제왕공 즉위로 촉발되었던 제, 노, 송 3국 간의 갈등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제왕공은 본격적으로 관중에게 모든 국사를 일임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제나라는 춘추시대 첫 번째 패권국으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관중은 과연 어떻게 제나라를 패권국으로 만들어 갔을까요? 또한 제왕공은 어떻게 자존심 강한 춘추시대 제후국들을 굴복시켜 나갔을까요? 본격적인 춘추호패의 시대에 돌입해가는 춘추 전국사! 다음 편에 계속할게요. 구독, 알림 설정, 친구 추천은 사랑입니다. 냥!